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여기까지 가려는 걸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미국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힘든 지상전 카드 말입니다. 정말 지상전이 임박이라도 한 듯 미국이 대리 세력과 이란 지상전에 착수했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한 번의 참수 작전까지 예고했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But if we didn't do the B-2 attack a number of months ago, they would have a nuclear weapon. And 자,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죽는다. 이런 섬뜩한 경고까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 성향의 리더가 이란에서 차기에 나와도 똑같이 참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말만 거친 게 아닙니다. 행동도 거칩니다. 일단 바다로 한번 가보죠. 이게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레이더에 잡혀 있는데 군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게 지금 이란 군함이라는 건데 반 교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저 화면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진짜 뭐 태평양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잠수함이 이란 전투함을 어뢰를 이용해서 격침시켰다는 영상인데 중어뢰를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21인치 중어뢰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선이 보면 지상의 주요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에서 네. 전선이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해상 이게 함대 결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함대 결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상 전투 단계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는가, 이거 심리전 측면도 있거든요. 해상에서 작전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 미사일도 있지만 네. 미사일 한두 발 맞는다고 침몰을 안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무기는 진짜 무서워요. 그게 첫 번째 기뢰고 네. 두 번째는 어뢰거든요. 아. 이거는 한 발만 맞아도 반파가 돼서 침몰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건 중어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사실 시신도 보면 사망이 현장에서 87명, 그다음에 실종자도 61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승조원 대다수가 사실은 사망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세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해상까지도 지금 전쟁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뢰를 써서 자 저렇게 상대 군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 9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반 교수님 설명에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무려 80여 년 만에 꺼내든 미국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호 총장님 보면 이 정도면 아니 뭐 아직까지 지상군까지는 아니어도 해군 해상에서는 미군이 거의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해군력을 무력시켰다는 걸 예. 미군이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미 해군 기지를 이란의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키고 또 이 지금 스리랑카 해역에서 구축된 이제 그 격침된 이란의 함정은 이게 이번 작전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에 그 지역에 있었던 건데 네. 왜 미군이 이렇게 스리랑카 해역까지 가서 그 이란의 해군의 그 구축함을 격추했을까 보면 그 호르무즈 봉쇄와 좀 관련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이란의 해군을 다 괴멸시켜가서 예. 호르무즈 봉쇄를 뚫겠다는 그런 쪽으로 미국이 선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구축함과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킨다 해가지고 호르무즈가 봉쇄가 풀리질 않습니다. 네. 호르무즈는 50km 해역을 아주 짧은 해역일 뿐더러 그 기뢰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는 뭐 혁명수비대 소형 함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의 해군을 계속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보이지 선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본보기식으로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지상군을 전격적으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이제 바다 위에서 어디서든 이란 군함은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미 국방장관이 직접 등판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In fact, last night, we sunk their prize ship, the Soleimani. Looks like POTUS got him twice. 자, 그런데 이렇게 말 경고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또 이 영상을 공개한 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테러리스트 이름을 딴 배가 물고기들과 함께 쉬고 있다. 이란 정권은 헤엄칠 줄 모른다고까지 말을 날린 건데 이 정도면 아니 군함 그냥 침몰시킨 데 이어서 거의 이란한테는 굴욕 거의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전쟁을 우리 미국이 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징검다리 재선을 되는데 예. 혁혁한 공로를 세운 소위 마가 세력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된 세력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쟁 지금 잘 수행되고 있고 우리가 승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군함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쟁 성과를 보여야만 미국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 상원에서 53대 47로 의회가 전쟁 그 수행을 허락을 해야 된다는 1973년도 워 파워 액트를 네. 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죠. 하지만 여론이란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말을처럼 솔레이마니를 한 번 죽인 게 아니라 두 번 죽였다. 네. 이란의 해군력은 완전히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특히 그 수장시켰다 이런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야 되고 예.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란의 도시 군부 중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은 남쪽에서 해군력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란이 들었으면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만 자, 미국이 바다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80여 년 만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뢰를 꺼내 들었다면 최신 무기들도 대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란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든 이 자폭 드론에 이어서 기존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개량형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끝에 보면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이거 조금 전에 미군이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위력이 상당하던데요. 예, 뭐 PRSM 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군이 보유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거죠. 예, PRSM인데 미국군은 기본적으로 에이테크스라고 부르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까지 보유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래서 미국군의 어떤 그 타격 거리를 좀 넓혀야겠다, 예. 길어야겠다 해가지고 PRSM을 개발한 건데 기존의 에이테크스보다는 정확도는 거의 뭐 스나이퍼 같은 수준으로 더 올라갔어요? 목표를, 예. 타격한다고 합니다. 뭐 신형 미사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반 이제 우리가 뭐 군에서는 고가치 표적이라는데 뭐 지휘소나 주요 표적을 타격을 개발한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루카스 자폭 드론이죠. 네.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리포나 프레데터 무인기를 뭐 비교한다면은 한 850대 900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가형 드론이에요. 네. 결국 미국도 이런 가성비 전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천조국이지만 국방에서 한정돼 있다는 뜻이죠. 또 이거는 이란 그 드론을 나사까지 분해해가지고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자, 어쨌든 이 정밀 타격 미사일 이번에 그 영상을 공개한 거 보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저렇게 날아가는데 저게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그러니까 500km가 넘는다는 건데 결국 이거 이란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의 어디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에이테크스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정밀성이거든요.
굉장히 핀포인트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고, 두 번째는 에이트맥스보다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이거 500km, 네. 그다음에 개량형은 1000, 그다음에 더 개량형 1500km까지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종심 타격입니다. 종심 작전용어로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데, 적 깊숙이 후방지대에 가서 지휘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그러니까 종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고, 예. 또 주목되는 점이 지금 그 프리즘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서 배치하는 그 공간이 사실 인도태평양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A2AD 전략을 펼치는 주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전장에서 한번 이번에 써본 거예요. 그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저 무기의 활용도를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미군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뭐 차기 지도자 누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는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공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보복을 못하도록 미국이 바다, 하늘, 육지 가리지 않고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폭스뉴스 보도로 알려진 게 이란 땅에서 미국이 지상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단 미군은 아니고 쿠르드족이라는 게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미군이고 또 이스라엘군이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분쇄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지상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 다른 세력, 외부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쿠르드 군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대사님 보시기에도 개연성이 있다. 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쿠르드 군 내에서는 예. 이란 쪽에 있는 쿠르드군이 가장 작습니다. 규모가 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쪽은 한 15만 정도 되고 시리아에 있는 것은 한 1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의 군들이 주로 이라크 쪽에 가서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들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 상황 추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쿠르드 군들이 얼마만큼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리 세력, 미국과 가까운 그런 세력, 이 쿠르드족이 뭔지부터 저희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란계 산악 민족이고 이렇게 이라크, 뭐 시리아 등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쿠르드 자치정부는요, 이란 진격설은 아니다, 명백한 거짓이다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대사님 설명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또 있고 폭스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왜 미군이 안 가고 직접 쿠르드족이 일단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예요? 미군이 네. 가기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군이 가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예.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 정치상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미국의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부 세력을 이용을 한다고 예. 한다면은 쿠르드 군들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시리아 네. 내전에 했을 때 그리고 IS 군들을 척결했을 때 그때 미국이 협조를 해서 이용했던 군들이 바로 쿠르드족. 당시에도 그랬던 네. 또 전례가 있었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엿새째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이게 전쟁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느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리 지상전까지 거론되는 상황, 그런 백악관은 뭐라고 할까요? On the fact that the president has held many calls with partners, allies, and leaders in the region, in the Middle East.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So again, it's not part of the current plan, but I'm not going to remove an option for the president that is on the table.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 설명은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접촉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리전을 또 시킨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황을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저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이 젊은데도 굉장히 말을 잘하죠. 통화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도 대통령과 같이 와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옵션으로서 크루드 민병대가 미국의 지상군 대신에 이란 안정화 작전에 지상군으로 진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뭐 아이디어를 띄운 건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CIA 분석에 따르면은 크루드 민병대 가지고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절대 제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공망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란 해군 완전히 괴멸시키면은 크루드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이란에 진격할 수 있는 것까지는 미국이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병대가 이런 군비라든지 병력 숫자에서 너무 열세기 때문에 네. 이란의 친민주와 친미리 세력이 거리로 나와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기여를 그 정도의 안정화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 대변인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다. 뭐 크루드 민병대가 어떻게 이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속내는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리전으로 일단 지상전을 치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인 미국. 그렇다면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 이런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신정우 국장, 이라크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더라고요. 이란이. 좀 전에 들어왔어요, 소식이. 네, 일단은 이게 대리전이라는 게 아프간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특수부대가 예. 북부 동맹을 이제 군사 훈련시키고 물자를 지원해서 대리전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거 유사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특수부대가 부적 접촉했다는 그 사실도 좀 없고 결국 이란이 이런 보도를 보고 대리전을 하면 우리가 좀 너희들이 크게 가만두지 않겠다. 가두지 않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란의 보복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인근의 국가들, 뭐 카타르 등 이런 정유 시설을 겨누고 있고요. 심지어는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습니다. 이걸 나토군이 물론 요격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이란이 확전하자는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산유국들이지요. 네. 그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그 방법이 그나마라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종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 튀르키예에 대한 이 공격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토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영국도 지금 현재 개입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개입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튀르키예까지 이렇게 공격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토 국가들도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빨리 종전 수순으로 밟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그 미사일 잔해가 튀르키예 쪽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향하고 있었고, 자 저렇게요. 보면은 그 방향에 미군이 주둔 중인 공군 기지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이란이 이걸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튀르키예가 게다가 이게 나토 가입국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날아갔으면은 이거 거의 뭐 전쟁 판도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해서 완전 파괴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최고 지도자로 즉각 반격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14발 발사했습니다. 근데 미국 측에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질 않았어요. 일종의 약속 대련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반격을 했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보다는
확전입니다. 물귀신 작전, 선이 없는 것이에요. 복수를 하고. 그래서 전쟁의 그 고통을 높임으로써 미국이 이런 군사활동을 접거나 아니면 나토가 미국 편에서 지원을 하지 않게 하는 예. 일종의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고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이란의 보복 그리고 미사일 발사라는 형태를 띤 이런 경고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란의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 계속해서 중동 10개국까지 지금 상황이 번지더니 이제는 나토까지 확전 기로에 놓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슬슬 무기를 좀 챙겨야겠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신국장님, 아니 우리 기술로 만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천궁2 이거 미사일 많이 잡았다 이런 소식은 들렸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더 달라고 한다면서요?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이란이 반격장에 동원하는 미사일 개수는 한 189기 정도 됩니다. 어제도 3기 정도가 공격에 또 그래요? 했죠. 예. 다 요격 냈는데 뭐 이란도 아니 그 UAE도 사드라든지 배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189발 200 가까이 공격 받으면 그 소진이 지금 상당히 빠르거든요. 결국 앞으로 장전으로 갈 텐데 그런 소진율을 해서 우리 천궁2를 긴급 투입했고 천궁이2가 이제 그 유예를 간 지가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 아직 그 작전 배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실전에 투입돼 가지고 요격을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K방사의 우수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우리 LI넥스도 직원이 군사작전에 같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일부 연들이 기술 지원을 간 거지 절대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취재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 K방산이 전쟁 가운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반 교수님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조금 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지금 재배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동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무기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어제부터 슬금슬금 나오더니 오늘 주한미군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주한미군 입장이 이겁니다. 앞서서는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입장을 내놨었는데 주한미군은 전력자산 재배치 여부를 언급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인도 안 하는 뉘앙스인데 우리도 북한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주한미군의 병력과 특히 무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묘한 게 있는데 지금의 시나리오를 현실 세계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위기관리 연습이 3일부터 6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9일부터 19일까지는 이제 CPX하고 FTX라고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그런 상황에서 증원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차출이 돼버리면 한반도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력이 빠져나갈 만큼 다른 한반도 밖의 정부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과 그다음에 억제, 그다음에 북한의 오판 이런 것을 어떤 상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모호성으로 유지한 거라고 봐야지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차칠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방관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미 동맹 결속력 차원에서도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장비 병력이 대거 차출되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비 태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다. 그런 최연호라는 이 구축함이 이번에 운항을 시작했다라면서 김정은이 저렇게 당당하게 탄 모습까지 공개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예, 최연급 구축함은 그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함대지 탄도탄까지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함인데 뭐 북한 최신 함정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성능청에서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신 함정을 많이 모방해서 건조한 함정으로 뭐 미사일 캐리어 같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아니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보면은 한 발, 두 발, 또 이어서 세 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발. 보면 이게 한두 대의 발사관이 실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발까지. 자, 그런데
이게 마치 트럼프를 보라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일단 저 자리에 김정은이 러시아식 모자라는 걸 쓰고 나왔습니다. 이게 샤프카 모자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통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저 모자요. 나 푸틴이랑 더 친하다. 마치 이런 걸 의식하려는 듯 러시아와 초밀착하는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 저런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요. 게다가 더 의미심장한 거는 요즘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지금 군함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 거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지금 미국이 함정에서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고요. 오른쪽이 북한이 쏘는 미사일입니다.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 보이죠. 자, 저 정도로 북한이 우리도 이런 거 쏠 수 있다 마치 과시를 하려는 듯한데 박 교수님, 이거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북한 순항 미사일 이거 핵 탑재도 가능해요? 그렇죠. 전략 순항 미사일 만든 것 자체가 이 9차 당대회 이제 방점을 핵무기 차원에서 방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다, 통합한다. 그 통합하는 핵심적인 자선이 5,000톤급 체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연함이 작년에 2척을 진수시켰고 아직 전력화는 안 되는데 올해 또 한 척을 또 건조하겠다고 지금 해서 건조가 시작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해군의 핵무장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9차 당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쓸 수 있는 함정을 현시한다. 그래서 이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란과 다른 점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예. 이란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동맹이다, 동맹. 내 뒤에 러시아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예.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하메인이 최고 지도자와 다르게 네. 당당하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란과 다르게 내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듯 저 러시아 전통 모자까지 쓰고 구축하면 저렇게 옳은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보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대외 군사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신변안전 위협 때문이라도 김정일 생각을 하면은 좀 잠행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북한으로서도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에 부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개 행보를 통해서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은 잠행을 해왔지만 나는 아버지와 좀 다르다. 정면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게다가 트럼프 역시도요. 김정은을 겨냥한 듯 이런 발언을 날렸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on the war front, to put it mildly, I would say.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I think we have great support.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자, 트럼프가 보면은요. 이제 김정은은 핵 파워, 북한을 일종의 핵 파워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달아서 이렇게 핵 능력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은 해왔지만 결국 트럼프의 결론은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아니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마치 김정은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김정은도 이제 나와 핵 협상을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이란 참수 작전을 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왜 쓸데없는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란의 하메니 정권에 대해서는 예. 미친 사람들이 핵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데 핵을 가지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그래요? 쿠키라고. 예. 아, 김정은 똑똑하다. 난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북한같이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칠 수 있는 ICBM 개발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거든요. 이미 핵탄두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보복한다고 생각한다면 예. 단거리 미사일에 이미 핵탄두를 싣고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 일본
주일 미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런 이란 전쟁식의 군사 옵션이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오히려 이란 전쟁으로 더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난번 에이펙 때 안 만나줬는데 이번에는 핵 협상을 시작한다 그래야지 일단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핵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듯이 시간을 끌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또 3월 31일쯤인가요? 미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다 보니까요. 온라인상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좀 마련하라 이런 목소리가 거센데 여러 가지 풍자 이미지들이 돌더라고요. 봉 교수님 보니까 이 트럼프 막내 아들 오른쪽에 좀 김주애로 보이는 인물인데 물론 합성 사진이긴 합니다만 뭡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집안이 다 키가 장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m고 저 배너 막내 아들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좋은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진보 세력 반 트럼프 인사들이 비판하는 거는 왜 그들만의 전쟁을 만드냐. 중산층이 군복을 입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상류층 잘 사는 집 권력이 있는 집안 너 아들은 왜 참전을 안 시키는가? 지금 보니까 막내 아들한테 군복을 입힌 합성 그렇죠. 사진이군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같은 비난을 이라크 전쟁 때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가서 네. 잘못된 전쟁 때문에 무고한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군 통수권자로 쌍둥이 딸을 참전시키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진보 세력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왜 미국에서는 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희생이 되는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하에서 이런 비판이 이런 풍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전황을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장 출렁이고 있는 우리나라 내부 이야기요.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자, 이렇게 중동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증시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자, 방송인 홍석천 씨가요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젯밤 달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식 떨어지지 마라 빌었어야 했나 봐요. 근데 아침에 폭망했다. 심장마비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피 폭락에 직격탄을 맞은 심정을 고스란히 저렇게 담은 글을 올린 거죠. 자, 코스피 등락에 따라서 바뀌는 기업 총수들의 합성 사진도 화제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상승장에서는 기업 총수가 손을 내밀면서 설명할 시간이 없다, 어서 타라 이렇게 또 외쳤다면 자, 전쟁 직후의 폭락장에서는 보면은 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저렇게 승용차를 타고 하락장을 탈출하는 듯한 저런 풍자 밈까지 돌 정도인데 자, 이 정도로 거의 코스피 주가에 따라서 요즘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그 전쟁 이후에 코스피가 그야말로 폭락과 반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우선은 지수가 490.36이 올라서 예. 5,583.9까지 올랐고요. 이게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증권가 근처에 살거든요. 네. 여기도.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너무 심란해서 네. 동네를 한 시간 반 걸어 다녔는데요. 아, 도셨군요. 네, 근데 세 분이 똑같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이면 들어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올 걸 아까 홍성철 선생님이 빌었던 것처럼 아마 예. 예감을 좀 했는데 네. 예, 오늘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이런 여의도 귀동냥까지 전해주셨는데 저 고란 기자 이게 사실 앞서서 좀 얼마나 많이 좀 떨어졌었는지 코스피 공포지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공포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V 코스피라고 부르는 지수인데요. 이게 코스피가 급락할 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공포 지수다라고 하는데요. 3월 4일에 80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최고고요. 그런데 오늘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래서 전날보다 8.2% 하락한 73선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까지 역대 최고치였다. 자, 이렇게 코스피가 요동치는 이유 저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요. 미국의 이란 공습 그중에서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선박 윗부분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팔라우 국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 피격을 당한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출렁이게 된 그 상황까지 도달하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란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상황이 뭐 길에도 깔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그 우리 국민들이 올린 예. 메시지를 보면은 트럼프 미국이 이란만 폭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증시도 폭격했다. 근데 저는 네. 오늘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옆에 아저씨 두 분, 옆에 아저씨 두 분, 네. 앞에 서 계신 두 분도 증시 얘기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부분 그러신 것 출렁거렸지 같아요. 않습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만약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유조선을 공격할 때 미국은 사실상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우상향이 계속되는 게 네. 미국은 원유에 관해서는 사실상 자급자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71% 그쪽에서 수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우리도 좀 미국산 원유 비중을 높여야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중동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역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통을 준 건 미국인데 오히려 미국 원유를 우리가 더 사야겠다는 미국한테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제적인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미국이 일방주의라는데 오히려 미국에 더 밀착해야 되고 더 협력해야 되고 더 의존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선박들의 뭐 불을 태울 만큼 지금 사실상 봉쇄 선언을 하면서 이런 경제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충격이 고스란히 다가온다는 건데, 자 일단 이란이 이 호르무즈 카드를 꺼내드는 건 좀 계산된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 뭐 많이 지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보자면 딱 막기가 좋은 구간입니다.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고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에서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다 에너지 수입 의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한 70% 정도가 중동산이고요. 게다가 그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란 쪽이 있고요. 오만 쪽이 있는데 네. 수심이 그나마 조금 깊은 게 이란 쪽이라 가지고 대형급 유조선은 이란 쪽에 붙어서 이란 영해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별칭이 세계 에너지 동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힌다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심근경색이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심근경색, 예. 이 이란 입장에서는 조그만 비용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떨게 만드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해협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만약에 막히면 아니 우회해서 다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좋은 대안이었으면 이미 뭐 다변화를 해서 꼭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배가들이 그렇긴 하죠. 몰려가지고 운송을 아예 하질 않았겠죠. 근데 홍해 파이프라인을 쓴다든지 아니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오는 것은 그만큼 운임과 보험료 그리고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 이유가 있고 대안이지만 대안이라고 할 수 없는 후티 반군이 또 피격을 한다면은 홍해에서 당하든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당하든지 그 피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라는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미국 편에서 지원을 하면 이런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가 간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해서 빨리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시켜라.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한 나라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이런 네. 위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꿈쩍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국만 괜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안다면 그렇게까지 무고한 한국과 같은 국가의 원유 수송 배를 공격할 그런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필요하다면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필요하다면이고 그 필요하다는 것이 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아직 불안전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아까 또 됩니다. 우회하는 항로를 보니까 상당히 또 길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돌아가기도 쉽지 않고 대안이 딱히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게 봉쇄가 지금 물론 사실상 봉쇄되고 있지만 이게 더 본격화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미치는 경제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 자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충격 시나리오, 우리한테 미칠 경제 충격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스피 롤러코스터.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온몸으로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고란 기자. 정말 체감이 될 정도의 글이 하나 돌더라고요. 네, 이게 그 직장인 예. 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요.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시일이 2월 24일입니다. 예. 여자친구와 합의해서 결혼 자금 3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반씩 샀다. 아직 상승장 초입 같고 결혼 자금으로? 국장 예. 뉴 노멀 시대 기회라 판단했다. 1년 뒤 3억이 10억이 될 거라 믿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오. 글이 올라온 날짜가 24일이에요. 제가 그날 삼성전자 종가를 봤더니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5천 원. 네. 근데 어제 기준 가격으로 보니까 삼성전자는 2,085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고요. 그래요? SK하이닉스는 2,025만 원, 합쳐서 4,400만 원 정도를 손실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 이러다 보니까 댓글이 예. 살아있냐? 라고 올라왔고요. 예. 그랬더니 게시자가 다시 답글을 올렸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것뿐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누가 올렸어요. 나라면 당장 뺄 거야. 네. 6개월 후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할 것. 기한이 있는 돈으로 주식하면 안 돼. 여윳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들 말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아 계신지 안부를 물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너무 출렁이다 보니까 걱정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분들이 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형주들 있잖아요. 3대장. 지금 흐름이 어때요? 지금은 다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한 11% 정도 올랐고요. 예. 그 사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주가가 막 2월 중순 기준까지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왔고요.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믿을 게 없을 때,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네.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가격도 잘 받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가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조금 더 버티셨으면 그게 아마 저 댓글에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나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저거는 전 굉장히 좋은 전략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정당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네. 그럼 앞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저는 우상향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199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미국의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한 5년 정도 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전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게 1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같은 일이 12번이 5년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신 분들의 결국 그 수익률은 1000%가 넘었다라는 그걸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틴 사람이 승자다. 다만 근거 이씨 버티셔야죠. 근데 물론 전문가분의 또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 투자는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오늘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젊은 세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 그동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없어서 너무 힘들고 포모가 심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좀 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한 주 샀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요 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까 봉 교수님 뭐 특정 종목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저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호 교수님께서 우상향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런 어떤 혼돈 상태에 있지 않은 게 일정 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고 헤그세 국방장관이 이런 전황을 보고하면서 이란의 해군력을 괴멸시키고 방공망이 뚫렸고 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튀르키예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유럽의 전쟁 개입을 함정을 덫을 놓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전황이 이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을 보이는 것은 1에서 10까지 평가라면 15로 본다고 하는 것도 그냥 허풍이 아니다. 뭔가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허 교수님, 그러면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게 트럼프가 이제 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냐 아니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게 만약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모든 시나리오에 상정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4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에서는 4주 이전에 대충 다 정리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어긋나서 조금이라도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지상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시장이 또 반대쪽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이쯤 되면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봉 교수님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고란 기자,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까 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나라인데 예. 반해서 우리나라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4% 하락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3일 날 7% 떨어지고 4일 날 12% 떨어지고 그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의 최대 악재는 사실 비싼 가격인데요. 우리가 그 전쟁의 여파로 급락하기 전까지 코스피 지수가 한 2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50%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오르는 등 거의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여력도 없었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2월 중순 이후에 들어온 자금의 상당수가 이 포모 때문에 들어온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유 있는 자기 돈이 아니고요. 빚을 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4일 기준으로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지난해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건데 이 신용거래라고 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인데 안 갖고 있으면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주식. 그런데 그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증권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담보금을 더 넣던지 아니면은 뭐 팔든지. 그런데 만약에 담보금도 안 넣고 안 팔면 증권사가 반대 매매라고 해서요.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어제 급락한 12% 급락한 상황을 보면요. 이런 반대 매매가 나왔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가 우려돼서 가격은 안 보고 일단 던지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하락폭이 거의 9.11 테러 때보다 더 크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을 정도인데 다시 이제 오늘 회복세로 이렇게 또 돌아서는 걸 봤을 때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봉 교수님.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다. 뭐 제가 증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루 만에 하락한 건 그만큼 그 전에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굉장히 불장이었지 않습니까? 6천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손절이 있었을 것도 보이고 과거 중동정제 사례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경제는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GDP 대비 70%인데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네덜란드,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독일은 유럽 연합이라는 지역 시장에 기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뒷배도 없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더 노출이 심하게 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는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란 핵시설 공습을 했을 때 6월 13일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됐고 그 여파로 코스피가 당일 0.87% 빠졌지만 다음 날부터는 계속 상승해서 퓨전이 12일 후에 네. 일어났을 때는 같은 날 24일까지 기존보다 6.2% 사실 올라갔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고 또 회복 탄력성도 그동안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전 여기서 추가한다면 이란 전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진핑 정부의 네. 그 첫 번째 발표로 보면 모든 것을 첨단 기술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AI. 그 AI 기술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의 여파가 어떤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의 AI 회사가 지금 자금 조달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란 전쟁만을 볼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외부의 충격 원인 네. 또 한번 검토해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과 AI 상황까지 좀 두루두루 보셨으면 좋겠다는 외교적 조언을 주셨다면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 개미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코스피 오를 예. 때 보면 오르는 종목만 오릅니다. 사실 떨어지는 종목은 또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르는 종목에 비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오르는 종목이 되게 덩치가 큰 시총이 큰 기업들이어서 오르는 것처럼 지수가 보이는 건데요. 예.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 두 가지의 흐름이 저는 보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 있어 보이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반도체나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에 또 중동 테마 이런 것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좀 옥석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동전이 좀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테마주들은 또 다시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주셨고요.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러올 경제 충격 시나리오. 우리가 증시 상황 봤다면 이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 폭등.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좀 불안해지니까 사람 심리상 좀 안전한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지금도 몰리고 있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달러를 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 발발 전에는 97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99선까지 올라왔어요. 1월 하순 이후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화환율을 지금 화면에 보시면 1,400원대 후반으로 왔잖아요. 네. 원래 전쟁 발발 전에는 초반선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원화는 당연히 약세지만 이게 사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하고 4일하고 환율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세계 42개국 통화 가운데 원화가 7번째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헝가리, 이집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7번째인데요. 아시아 주요 통화국 가운데서도 엔화나 대만 달러보다도 우리의 원화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러냐? 예.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자산 하면은 뭐 달러도 달러지만 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전쟁 때마다 금값이 올랐다 이런 건 대부분 상식적으로도 알고는 있는데 아니 근데 봉 교수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네요. 뭐 안전자산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거 위험 분산을 할까는 모든 투자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겠죠. 근데 제가 흥미를 가지고 주목한 것은 이 모든 소위 국제정치 안보에서의 사고와 말썽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광폭 행보 때문이거든요. 네네. 관세 폭탄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주권 국가에서 대통령 부부를 한밤에 납치한다든지 이란의 폭격을 2번이나 하고 지금 전쟁 상황이라든지.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미국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를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우리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아이러니까의 역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국이 점점 미덥지 않은 국제 패권 국가로 행동을 하고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나라들이 뭐
군사 동맹이라든지 군비 수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미국에 더 밀착하게 되는 이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왜 중국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폭 행보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잘 파악한다면 미래 투자에서도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를 위한 또 이제 계속 외교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금 상황이 어떻고 금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계속 돌직구 지금. 네네네. 근데 금은 사실 이번 전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번 전쟁 네. 이전에도 금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봉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덜 믿업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큰 손들이 금을 대체 자산으로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땐 금 가격이 미국의 재정 뭐 적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더해진 겁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이 전쟁이라는 민낯을 지우고 봤을 때도 금 가격은 약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뷰가 있었는데 네. 거기다 이제 전쟁이 들어간 거니까 하루 이틀 조정은 있겠지만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 있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의 반복이 일어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당분간 우상향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금 역시 개인의 투자는 또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금, 달러, 뭐 증시까지 얘기를 해봤다면 당장 우리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거론되죠. 바로 체감 물가 고공행진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 유가가 사실 오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 배송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오르면서 결국에 이제 물가까지 오른다는 건데 일단 휘발유 가격 지금 어때요? 그 리터당 1,800원을 넘었다는 예. 보도가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뭐 시청자분들께 잘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런 담합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했고 부총리 선에서도 구체적인 예. 정책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앞서서 우리가 토론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네. 실질적인 민간 선박이라든지 유조선에 대한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혼란이 가중되는 그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물가 상승의 압박은 이번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예. 우리 경제가 떠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기적인 으로 가중된 압박으로 봐야 될 것인지 해소 가능한 아니면은 장기적인 위험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오늘 주유소에서 찍힌 사진 하나 제가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보면은 휘발유 값이 오늘 기준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2,308원. 물론 뭐 주유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르면 제 주변에서 지금 당장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러면은 일각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는 기름값 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실물 물가까지 다 오르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기름값은 시차를 두고 물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저희 생각해보면 운송비, 에너지비, 사실 기름과 관련되지 않은 생산 비용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원료들 이런 거 다 납사라고 하는 네. 원유에서 나오는 추출물 갖고 만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안전자산 선호 저희 얘기했지만 네. 달러 가치가 좀 오르잖아요. 그럼 저희는 기름을 싱가포르 같은 데 시장에서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도 비싸죠. 기름값 자체도 비싸죠. 네. 하면 이중고가 생기는 그게 물가로 반영되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당장 이제 걱정되는 거고 유가가 이제 100달러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100달러가 아니라 12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골드만삭스가 어디서 나오는 보고서에서 예. 120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너무 세지 않나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또 다르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가 한 4주 정도 넘게 되면 그때 되면 유가가 한 1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 미국이 한 인플레이션이 또 한 1% 넘게 지금으로부터 추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이제 아마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밀어올리는 물가
근데 더 무서운 게 온다면서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경기 침체예요. 경기가 침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니까 물가가 낮은 상태겠죠.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면 됩니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풀 수가 없어요. 네. 왜? 물가가 비싸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고 이제 전면 봉쇄까지 들어갈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자, 우리 국민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철저하게 외생 변수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화에 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는 뉴스들을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너무 오버 리액션 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믿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오버 리액션, 주식에 대한 오버 리액션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믿는 마음을 가져라. 네, 이런 조언을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러올 경제 충격 시나리오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